안녕하세요. 2025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청소년 이해론 기출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볼게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상이면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봐야 돼요. 이 청소년 보호법은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제한하는 것들이 이 청소년 보호법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때 청소년이 친권자, 즉 부모님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연령 기준인데요. 이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에 보면은 인터넷 게임의 이용자의 친권자 등의 동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게임을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인 청소년일 경우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6세 미만입니다. 자, 27번 다음이 설명하는 자는 보기 안에 보면 자살이 사회통합 및 사회규제와 관련 있음을 발견, 자살 유형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로 분류. 자, 자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자살을 왜 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설명을 다르게 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1번 게젤은 성숙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젤은 성숙이론의 관점에서 자살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숙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살이나 비행도 어떤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젤은 자살을 설명할 때도 원래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 이론에서는 자살을 하는 이유를 그 자살 유전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성숙 이론이고, 그래서 게젤의 성숙 이론으로 자살을 설명하려면 내용에 유전이라든지 생물학적 이런 설명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게젤의 성숙 이론은 아니고요. 자, 2번 뒤르갱. 자, 뒤르갱은 아노미 이론을 발표한 학자예요. 이 아노미 이론은 비행 이론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인간이 왜 비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사회 통합이나 사회 규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학자예요. 뒤르갱의 이론 이름 자체가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이 보기 안에 보면은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뒤르갱 아노미 이론 이것만 알면 이게 아노미 이론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뒤르갱은 자살을 설명을 할 때도 아노미 이론을 적용해서 사회통합 또는 사회규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사회통합과 사회규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자살이 4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회통합이 낮을 때는 이기적 자살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공동체나 소속감, 유대감이 약할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즉 가족이나 친구랑 단절되는 거. 그래서 사회나 가족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고립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게 이기적 자살입니다. 반대로 사회통합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타적 자살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나 공동체 또는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 발생하는 자살입니다. 이것은 자살이라기보다는 그냥 목숨을 바치는 건데요. 군인이 싸우다가 이길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임하는 군인, 그러니까 이기려고 싸우는 군인도 있지만 특수부대가 그 다음에 그 승리를 유리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 역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나 공동체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이타적 자살입니다. 이것은 사회 통합적인 설명이었고요. 사회 규제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사회 규제가 낮을 때 일어나는 게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했고, 사회 규제가 낮을 때 아노미적 자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행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행이나 자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가 갑자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규범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IMF라든지 그와 비슷한 경제 위기로 인해 대량 실직을 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맞아들인 변화 속에서 규범이 무너질 때, 이때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회 규제 정도가 너무 높은 경우, 이때는 숙명적 자살인데요. 극도로 억압된 상황이나 개인의 자유나 희망이 상실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서 출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랬을 때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자살하는 게 숙명적 자살입니다. 자, 이 보기 안의 설명은 사회통합 및 사회규제에 관련 있는 것, 그래서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로 분리하는 게 2번 뒤늦갱이였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더 보면요. 3번 왓슨은 행동주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모든 행동을 학습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자살이나 비행도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은 뭔가 얻는 게 있거나 또는 뭔가 회피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살을 하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학습이 돼서 자살하는 게 행동주의적 입장이고 왓슨의 입장입니다. 4번 머튼. 자, 머튼은 긴장 이론을 발표해서 비행을 설명한 학자예요. 비행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공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합법적 수단으로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불평등해서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개인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수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흑수저로 태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긴장 이론 속에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흑수저들이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게 이제 긴장 이론이고 자살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5번 맞자는 표류 이론을 발표한 학자인데요. 비행을 했을 때 그 비행을 하고 나서 그 비행을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표류 이론에서 부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피해자 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때려놓고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정당화하기도 하고 책임 부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게 책임 부정이죠. 2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중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정책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소년 기본 정책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2023년부터 제7차 청소년 기본 정책 기본 계획 적용 중입니다. 비전으로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 자, 목표는 청소년 성장 기획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제 5개의 대과제가 있고 14개의 중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과제, 그 다음에 세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죠. 근데 문제에서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자, 이 부분은 이 중과제에 있는 것이에요. 대과제 말고 중과제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중과제의 하위에 있는 소과제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중과제도 14개라서 이걸 다 기억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과제는 다 하면 39개예요. 이거를 기억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리고 거기에 세과제로 넘어가면 108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추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기본 정책의 기본 계획 중에서 이 비전 목표나 대과제를 묻는 정도면은 풀어볼 만한데 이게 중과제 이하로 넘어가면 공부해서 풀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과감히 다른 문제에 노력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면은 자 1번 근로 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 자, 이것은 3-3 청소년 근로 보호 강화의 소과제로 있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는 3-1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의 소과제로 있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나올 당시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자, 지금 법안에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실태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조에 나와 있고 자,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9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30번 다음이 설명하는 시설로 옳은 것은 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특별교육,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 연계기관, 대명칭을 청소년 꿈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 자, 여기서 설명하는 시설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학교 폭력을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학교 폭력 피해자라면 그 피해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는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가 내가 학교 폭력 가해를 멈추고 싶어요 하고 자발적으로 상담하는 경우는 낮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상담하는 거는 대부분 자발적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한테 상담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다면은 어느 기관에서 하냐면 교육부나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 중에서 법무부가 하는 곳을 골라내면 윗센터는 교육청에서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 이 두 가지가 이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관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벼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제 개입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호관찰소가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선고를 받게 되면 보호관찰을 받고 교육도 받는데, 그러면 선고를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보호자까지 같이 교육을 받진 않아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보호자까지 처벌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보호자가 같이 특별교육,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쓰게 되는데,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는 준법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쓰고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 꿈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대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0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31번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중 장애 및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대과제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중과제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들어가면 또 소과제가 있고, 소과제 4번에 또 세과제로 들어가면 발달장애 청소년 가정부모 상담 서비스, 경계성 지능학생 조기 확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범부처 연계, 경계성 지능,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1, 2, 3, 4번. 1, 2, 3, 4번은 맞고요. 5번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은 중과제까지는 맞는데, 소과제가 3번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이고, 그 중에 세과제로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이 있어요. 자, 대과제가 5개, 중과제가 14개, 그런데 소과제가 39개, 세과제가 108개. 이거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5개 대과제 정도는 알아둘 만한데, 소과제, 세과제까지 내려가면 좀 과감하게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1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32번 혼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합형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면은 2025년 청소년 사업 안내 2권에 보면 이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40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사업 안내를 보면 굉장히 자료가 방대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정말 어쩌다 나온 문제거든요. 이런 어쩌다 나오는 문제를 위해서 이 청소년 사업 안내까지 보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긴 해요. 과감하게 좀 넘겨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청소년이 이용 대상이고요. 그리고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주거연계, 생활관 운영, 자립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사례관리는 청소년 1인당 최장 2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생활관 입소는 최초 3개월, 그리고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는 청소년 1인당 최대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최장 3년이 아니라 최장 2년이 원칙입니다. 자, 32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33번 볼게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둘 수 있는
위원회는. 자, 이것도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뭔지 알아야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0조에는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어요.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통합지원체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기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자, 5번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가 정답이고요. 자,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에서 선정성, 윤리성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2번 청소년 보호위원회. 일단은 이름 자체가 청소년 보호위원회잖아요. 그럼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 있을 것 같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든지 유해 약물, 유해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3번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중요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건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이것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자, 33번,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4번.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A군은 가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고 청소년 쉼터의 도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담사는 A군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기억으로 연계하였다. 이 시설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 또는 니은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는 이게 4가지가 전부예요. 4가지가 전부인데, 객관식으로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인 것은, 이런 문제로도 내기가 참 좋아요. 첫 번째로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가출했을 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비행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청소년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청소년 자립지원관. 여기는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교 사회로 돌아가 생활할 수가 없는 청소년이 있죠. 자, 예를 들면은 그 가정이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청소년 쉼터에서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청소년 쉼터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정학교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여기는 치료재활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키워드예요.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치료교육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데, 이 4가지 시설 중에서 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4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법원의 명령에서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호 위탁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 제1호가 보호자 이행 감호 위탁 처분인데, 근데 보호자가 감호 위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보호자 대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에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이게 소년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소년법 감호 위탁 처분이라는 이게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자,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이미 받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이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였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35번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에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2조 2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안을 봐야 돼요. 이 법안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친구에 관한 정보,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는 되는데 친구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오답으로 만든 거예요. 자, 3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고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고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관련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 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제10조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출제될 때는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서 법안도 성평등 가족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번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위탁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번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은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36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37번 청소년 기본법상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이 세 가지 관로가 있고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관로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였습니다. 자, 38번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조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수련거리 이런 이 정의가 잘 나와요. 해마다 한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해마다 청소년 수련활동이 나올 수도 있고 청소년 교류활동이 나올 수도 있고 청소년 문화활동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관로안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2조 5호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보기에 있는 거 청소년 문화활동이었죠. 1번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도 이 정의 안에 있고요. 38번 이 보기 안에 체험활동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4번을 오답인데 잘못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체험활동은 정의 안에는 없어요.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 청소년 체험활동입니다. 청소년 진로활동도 아예 정의에 없습니다. 38번의 정답 1번입니다. 39번 이론과 학자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재현이론, 홀. 자, 재현이론은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발달 과정을 보는 것인데요. 개인의 발달 과정이 진화의 역사가 발달 과정 안에서
반복이 되고 아동의 성장이 유전적으로 결정돼서 인간의 각 발달 단계에서 인류 문명의 단계가 재현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이 활쏘기 놀이를 하는 것은 인류가 초기에 사냥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활쏘기 놀이로 재현되는 것이고, 소꿉놀이를 하는 것은 인류가 처음에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게 재현되는 게 소꿉놀이로 나타나는 것이고,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는 먹잇감을 추적하거나 또는 맹수로부터 숨는 행동, 이런 부분들이 놀이에서 재현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홀의 재현 이론이고 맞게 연결된 겁니다. 자, 니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에릭슨.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각 단계마다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 단계마다 과업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신뢰감 대 불신감.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젖을 주고 기저귀에 쉬를 해서 불편해서 울고 있는데 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 세상은 역시 믿을만해, 이런 신뢰감이 생기는 반면, 배가 고파서 우는데도 방치하고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데도 갈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야, 이 불신감이 생기고, 이런 위기 단계가 총 인생에 걸쳐서 8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에릭슨 맞게 연결됐습니다. 디귿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반두라는 모방 행동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인데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이 있습니다. 이 보보 인형이 있는데 먼저 보보 인형을 안아주고 이뻐해주는 그런 모습을 관찰한 아이는 자기가 보보 인형한테 갔을 때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그랬는데, 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물고 차고 이런 행동을 관찰한 아이는 자신이 보보 인형 앞에 마주했을 때 마찬가지로 때리고 물고 발로 차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관찰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맞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 장이론 레빈. 자, 장이론 레빈은 나의 심리 세계가 있고 외부의 세계가 있으면 단순히 자극 반응의 결과가 아니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레빈은 장이론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갈등 이론으로도 유명합니다. 접근 갈등은 두 가지가 다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을 때 갈등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식집에 갔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느끼는 갈등입니다. 회피 갈등은 두 개 다 부정적인 유인가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느끼는 갈등이에요. 공부를 하기가 싫고 그렇다고 F 학점을 받기도 싫을 때, 이럴 때 공부를 하든지 그냥 F 학점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죠. 이럴 때 느끼는 갈등입니다. 접근 회피 갈등, 긍정적인 유인가랑 부정적인 유인가를 동시에 가져야 될 때 느끼는 갈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유인가인데 그러려면 또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죠. 이럴 때 느끼는 갈등입니다. 자, 리을도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포함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0번 스턴버그가 제시한 사랑의 유형 중 친밀감과 언약은 있고 열정은 없는 유형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이 셋 중에 또 어떤 게 하나만 있는지, 만약에 두 개만 갖추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두 개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다,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비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달라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 개 중에서 친밀감은 있고 열정과 헌신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정이에요.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하기만 한 사이죠. 만약에 열정만 있고 친밀감이나 헌신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연예인에 대한 열성팬 같은 종류입니다. 굉장한 열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연예인과 친밀한 관계거나 헌신이 있는 관계는 아닌 것이죠. 만약에 헌신만 있고 친밀감이나 열정은 없어요. 이럴 때는 공허한 사랑이에요. 권태기 부부가 의무감만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 헌신이라는 의무감만 남아있는 경우가
권태기 부부 같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두 가지를 갖췄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친밀감, 열정감 이렇게 갖추고 있고 헌신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낭만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불타는 연인 같은 사랑이에요. 하루 종일 보고 싶고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고 문자 카톡 보내고 같이 밥 먹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결혼 얘기 나오면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연애 초기에 불타는 연인 이런 게 헌신은 빠지고 친밀감과 열정만 갖춘 낭만적 사랑입니다. 이번엔 두 가지가 친밀감과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애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연인처럼 하루 종일 전화 카톡하고 잠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이런 열정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나 친밀감과 헌신이 남아있는 이런 경우가 우애적 사랑입니다. 반면에 두 가지 중에 열정과 헌신은 갖췄어요. 그런데 친밀감이 빠져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얼빠진 사랑이라고 해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급하게 결혼하는 연인들,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이 열정과 헌신만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에 얼빠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세 가지 중에서 친밀감, 열정, 헌신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다면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아주 이상적인 부부 이런 모습인데요. 이 보기 안에서 친밀감과 언약은 있고 열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전히 헌신적이지만 아직 뜨겁지는 않은 그런 오래된 노부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친밀감과 언약, 헌신은 있고 열정은 빠져있는 우애적 사랑. 정답은 3번 우애적 사랑이었습니다. 41번 다음이 설명하는 학자는 조망수용 능력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연구. 조망수용 능력이라는 거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망수용 능력이고 그 조망수용 능력도 단계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심층적, 사회적 조망수용 단계에는 자신, 상대방, 제3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체계의 관점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 그러니까 조망수용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 상대방, 제3자 입장, 사회적 가치까지도 고려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셀만의 조망수용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0에서 4단계까지 조망수용 능력이 발달해 나가는 건데요. 0단계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가 엄마도 재밌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1단계가 되면 사회정보적 조망수용 단계인데요. 다른 사람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해요. 그런데 역시 자기 입장에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고양이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면은 자기처럼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2단계 자기 반성적 조망수용은 좀 더 타인의 관점을 이제 구분하고 서로 입장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장난으로 별명을 불렀는데 친구는 기분이 나빴어요. 이런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단계 제3자적 조망수용이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친구끼리 싸웠어요. 그런데 내 입장, 친구의 입장이 다르죠. 그런데 제3자인 선생님의 입장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보면은 친구 너네 둘 다 똑같이 잘못했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3자적 입장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4단계 사회적 조망수용 단계가 되면 자신, 상대방, 제3자 입장에다가 사회적 가치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 편을 들어주면 친구가 기뻐한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학급 전체를 생각하면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4단계인데 보기의 두 번째는 4단계 조망수용 능력을 설명을 하고 있죠. 조망수용 능력에 대한 학자는 셀만입니다. 그럼 1번 길리건은 도덕적 발달 중에서 배려 윤리를 주장한 학자예요.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다르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도덕성을 똑같이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하면
남자는 도덕적이고 여자는 조금 비도덕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이 도덕성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어떤 의리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이라고 본다면 여성은 배려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도덕성이 다른 관점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여성의 도덕성은 이 배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로우는 진로 상담 쪽에서 나오는 학자인데요. 이게 부모 자녀 관계 경험이 진로의 흥미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그 직업 선택 이론을 설명할 때 나오는 학자입니다.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이론인데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특성을 평가해서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돕는 관점을 설명했습니다. 레빈거는 자아 발달 이론입니다. 자아의 발달은 인지적, 사회적 능력을 통합하는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연속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1번의 정답은 2번 셀만이었습니다. 42번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간 변동의 차이로 인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 요소 간의 간격이 점점 커지는 현상은 42번은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문화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중국의 화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화교들이 쓰는 음식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가 있어요. 이제 국수를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중국은 춘장이라는 양념이 있었죠. 그래서 국수에다가 춘장을 비벼 먹었더니 짜장면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식 국수와 중국식 춘장이 만나면서 짜장면이라는 새로운 음식 문화가 형성된 거, 이게 문화 접변의 예입니다. 2번 문화 전개. 이것은 문화가 서로 다른 사회로 전파되거나 전해지는 것이에요.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김치가 일본으로 전파가 됐어요. 그럼 일본에서는 또 일본식 문화에 맞게 김치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기무지란 이름으로 붙였고 그 통조림으로 만든 기무지를 또 세계로 수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되면서 다른 사회로 전파가 되는 게 문화 전개입니다. 3번 문화 결핍. 문화 결핍은 주류 사회의 문화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 계층들이 있고 그런 사회 계층들이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사교육 문화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에는 그 사교육 문화를 다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 결핍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화이식. 이거는 문화를 이식을 한다라는 건데 강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주로 힘 있는 강대국이 약한 국가에다가 강요할 때 고유 문화를 해치면서까지도 그 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십자군이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현지인들한테 자기들의 종교를 믿으라고 강제 개종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 이식의 예입니다. 5번 문화 지체. 그러니까 문화에는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간격이 커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 문화는 빨리 발달을 하거든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건 빨리 발달을 하는데 AI가 나오고 나서 더 빨리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물질 문화인 제도나 법률이나 규범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게 AI를 통해서 딥페이크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하는데 비물질 문화인 제도나 법률이나 규범에서는 이 가짜 뉴스 생산을 대응하는 법률인 한참 뒤에 제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게 문화 지체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간, 이게 뭐겠어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간격이 커지는 현상으로 5번 문화 지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3번 볼게요. 마샤의 정체감 지위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A와 청소년 B의 자아 정체감 유형을 옳게 나열한 것은 마샤의 지위 이론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위기와 전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기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 이거고요. 전념은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했냐 이 뜻인데요. 진로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싶지?
고민을 했어요. 위기가 있었고 전념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체감 성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을 돕는 게 적성에 맞거든요. 이것은 내가 뭐가 적성이 맞지? 고민도 해봤고 그래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정체감 성취고요. 그러나 사실 청소년기에 정체감 성취가 되는 경우는 정체감 유예보다는 많지 않고 정체감 유예가 훨씬 더 많아요. 이 경우는 이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뭐가 적성에 맞을까? 나는 뭘 좋아하는 걸까? 어떤 직업을 해야 되지? 이런 위기는 있는데 결정을 못한 거예요. 정체감 유예인데 예를 들어 이런 상태죠. 이제 가수가 되고 싶긴 한데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가수가 못 되면 생계가 힘들 것 같고 기술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즉 전념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정을 해주면 정체감 성취로 가기 때문에 용어가 정체감 유예입니다. 정체감 유예와는 반대로 전념 행동, 즉 결정을 했어요. 뭘 할지. 그런데 이게 고민 없이 한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나보고 의사가 되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한 게 아니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체감이 사라져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감 유실입니다. 고민도 없었어요. 나는 뭘 좋아할까? 뭘 해야 될까? 고민도 없고 결정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체감 혼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볼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결정도 안 한 거예요. 자, 보기 안에 보면 자, A는 별다른 고민이나 자기 탐색을 위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위기가 없다는 거네요. 즉 고민을 하지 않았으니까 위기는 없고 너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는 부모님 권유에 따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뭐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전념은 있는 거죠. 자, 위기는 없고 전념은 있는 경우 정체감 유실입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자, B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관심과 탐색이 없고 역시 위기는 없고요. 아직 진로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전념도 없네요. 자, 위기도 없고 전념도 없는 건 정체감 혼미입니다. 그럼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니까 43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중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자, 피아제는 인지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설명을 했고 단계마다 질적으로 달라진다라고 봐요. 보통 감각운동기에 많이 나오는 건 대상 연속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요. 즉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사물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일 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아는 게 대상 연속성이고 이게 감각운동기에서 발달되는 특성이고요. 이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차이로 이제 보존 개념이 많이 물어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고 좁은 컵에 이만큼 물이 담겨 있는데 넓고 높이가 낮은 이런 컵에다가 물을 옮겨 담았더니 똑같은 물인데 이걸 보고도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물이 더 많다라고 하고요. 구체적 조작기에 보존 개념이 형성된 아이들은 똑같다라고 대답하는 차이가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전조작기에는 물어보는 게 많아요. 물활론적 사고, 직관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물어보는 게 많고 형식적 조작기에는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1번 인공론적 사고. 자, 인공론적 사고는 전조작기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러면 그 파란 하늘은 누군가가 파랗게 물감으로 색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공론적 사고입니다. 자, 이건 전조작기의 특성이고요. 자, 물활론적 사고. 또 대표적인 전조작기의 특성이에요. 무생물도 감정과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종이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물활론적 사고의 예입니다. 3번 직관적 사고, 전조작기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논리성이 부족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보존 개념이 습득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또 직관적 사고의 측면에서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4번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다른 용어로 말하면 메타인지죠.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즉 메타인지는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야 일어나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보존 개념의 부재. 물을 넓은 데다가 옮겨 담으면 물의 양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존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인데 전조작기의 특성입니다. 44번의 정답,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은 4번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45번 볼게요. 브롬펜 불어내의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학적 이론은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생태적으로 환경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아동과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미시체계로는 학교, 교회, 가족, 병원, 유치원, 또래, 놀이터 이런 가까운 것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요. 자, 외체제로는 확대 가족, 가족의 친구, 대중매체, 사회복지기관, 법률, 이웃, 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또 아동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중간체계라고 있는데 이것은 외체제와 미시체계의 상호작용으로 또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은 미시체계거든요. 그런데 이 확대가족 또는 가족의 친구가 애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 영향을 받죠. 그 영향을 받은 게 또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외체제와 미시체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게 중간체계고요. 큰 거시체계도 있습니다. 문화, 법, 관습, 사회문화, 대중매체, 법률 이런 부분들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시간체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요인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1번 정부기관은 외체계에 해당된다. 정부기관은 외체계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동에게 가까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외체제 안에서 또 영향을 주는 게 정부기관이에요. 2번 거시체계는 문화적 환경을 제외한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거시체계는 문화, 법, 관습, 하위문화 이런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환경을 제외한 게 아니라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자, 1번에서 정부기관은 외체제였는데요. 미시체계로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들은 또 정부기관과 상호작용을 주고받죠. 그러면 정부기관에서는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라 또는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고 교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정부기관이 또 영향을 주고, 교육 환경을 가꾸는데 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정부기관에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결국에 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외체제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중간체계입니다. 3번 맞습니다. 미시체계는 청소년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포함한다. 미시체계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회, 유치원, 또래 이런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번 시간체계는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시간체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사적인 환경이 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6번 긴즈버그의 직업선택 발달 이론 중 현실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긴즈버그의 직업선택 발달 이론은 3단계예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보통 이게 나이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환상기는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잠정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갈 때까지, 현실기는 고등학교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쉽고요. 그러니까는 환상기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은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될래요? 아이돌 될래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스파이더맨이 되겠다 그러고, 어떤 땐 또 소방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왜 소방관이 되고 싶냐고 하면 자기가 뜨거운 음식을 먹기가 힘드니까 소방관이 되면 뜨거운 음식을 다 식혀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다라는 거는 인식은 하는데 굉장히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될래 하면은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환상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잠정기라고, 이때는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스파이더맨 되겠다라고는 하지 않죠. 뜨거운 음식을 시켜 먹겠다고 소방관이 되겠다라고는 하진 않는데, 실제로 있는 직업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인 요건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자, 이때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잠정기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긴 한데,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연습생의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또한 무명 가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될 수 있는 그 보장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 유명 가수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무명 가수들은 생활고에 시달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요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쏙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있는 직업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프로게이머 이런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면 부모랑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현실기에 접어들면은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임금은 적정한가, 이 직업이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인가,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직업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세 가지인데, 현실기는 이때 접어들어야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뭐 될래 그랬는데 스파이더맨이 되겠다고 한다든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환장하죠. 그러니까 잠, 그래서 환상기, 잠정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현실기에 해당하는 것은, 현실기에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현실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탐색, 구체화, 정교화입니다. 자, 나머지 1, 2, 4, 5번은 잠정기에 해당하는 단계예요. 46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47번. 다음에서 청소년 A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방어 기제들 보면은 첫 번째 승화, 프로이드는 어떤 원초화가 요구하는 것으로 성욕과 공격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욕과 공격성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방어 기제 없이 그대로 다 나타나 버리면 문제가 되죠. 얄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다고 그냥 다 때려버리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바로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해버린다면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표출되지 않도록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데, 승화는 굉장히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태권도, 검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푼다든지, 또는 성욕, 공격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에너지를 다른 방향, 즉 예술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화입니다. 자, 억압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면 자아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면 주로 충격적인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다 기억하고 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서는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걸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당한 일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내용으로부터 떠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살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든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불편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현실에 또 문제를 줄 수 있는 방어 기제예요. 자, 철에는 이제 불안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어떤 심리적인 위협을 피하려고 물리적 정서적으로 도피해갖고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사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 큰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무단결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책임감이 없다기보다도 책임감이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철에는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했던 사람이 무단결근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건 무의식에서 일어난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부정해가지고 불안을 줄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압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안으로 눌러버리는 것이고요. 부정은 아예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역시 무의식적인 작동인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장기 출장 가서 못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믿게 되는 방어 기제예요. 5번 금욕주의. 이건 쾌락적 충동에서 불안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거부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봐 아예 이성과의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차단해버리는 것, 이런 게 금욕주의입니다. 자, 그럼 보기 안에 볼게요. A는 자신의 공격성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에 검도를 수련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이 공격성이라는 에너지가 그대로 표출되면은 얄미운 사람 때리고 물건 부수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방식인 거고요. 검도를 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성욕이나 공격성을 운동으로 푸는 것은 대표적인 승화의 예예요. 자, 47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48번 볼게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크게는 전인습적 단계, 인습적 단계, 후인습적 단계고, 각 단계마다 또 2단계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 6단계입니다. 인습적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어떤 인간관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전인습적 수준은 인습적 수준 이전의 발달 단계고, 후인습적 수준은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 더 보편적인 원리로 가는 것인데요. 전인습적인 수준에서 보면 1단계는 처벌과 복종지약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인습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도덕적을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를 도와주려다가 접시를 깬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벌을 받게 되면 그건 나쁜 행동을 한 게 되는 것이에요. 자, 2번 도구적 쾌락 단계. 자, 이때도 아직 전인습적 단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2개가 있는데 하나도 없는 친구에게 하나를 주는 행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친구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없는 친구한테 아이스크림 2개 있는 자기가 하나 주면 나중에 자기가 없을 때 그 친구도 자기한테 하나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단계는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예요. 이때는 인간관계에서 도덕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좀 더 편안해지고 도움을 받잖아요. 이런 게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또 대인관계에서 도덕적인 행동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서 자기는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힘든 친구를 도와주거나 위로해주면 자기는 좋은 친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단계가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입니다. 자, 4단계는 법과 질서 유지 지향 단계인데요. 이때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도덕적이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석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임산부석에 앉았어요. 근데 임산부석은 임산부가 앉기로 약속이 된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리 아픈데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석에 앉으면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후인습적 단계는 이 인간관계를 떠나서 사회적 계약을 지향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법과 질서라든지 약속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로 만들어 놓은 약속이라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위해서라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지키는 게 맞지만 그게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된다라고 느낀다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회단체에 합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단계는 보편적인 원리 지향 단계인데요. 자, 이때는 개인의 양심과 보편적인 정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규범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약은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말기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넣어준다라는 건 환자가 고통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인간 존엄성을 생각해서 마약은 안 되지만 암 환자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원리 지향 단계에서의 도덕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바르게 나열된 것은 처벌과 복종, 도구적 쾌락, 착한 소년 소녀, 법과 질서, 사회적 계약,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로 연결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9번 볼게요.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유성. 문화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구성원들은 정체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행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어른이 먼저 들고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죠. 이게 한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지키는 문화고,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제일 먼저 먹겠구나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니은 축적성. 문화가 다음 세대로 계승될 때 또 새로운 기술하고 더해질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창제를 했는데, 이게 다양한 서체로 발달하다가 현대에는 이게 디지털 글꼴로 다양해지고, 같은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글꼴에 따라서 저작권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축적성입니다. 자, 디귿 학습성. 문화는 저절로 그냥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인사법이 조금씩 틀리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소 어른을 보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설날이라든지 추석이 되면은 무릎 꿇고 절을 해요. 그리고 장례식이라면은 고인을 향해서 절을 2번을 해요. 이런 인사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익히는 문화입니다. 자, 리을 가변성.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새로운 가치나 기술이 등장하면 그에 맞춰서 문화도,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이 대가족 형태였지만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가 되다가 요즘은 1인 가구도 하나의 가족 문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제 변하는 게 가변성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50번. 엘킨드의 상상적 청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예요. 이게 둘 다 자기중심성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건데, 상상적 청중의 특징은 타인들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현상이 상상적 청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유행 이런 거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다 자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촌스럽게 입거나 외모가 깨제제하거나 이러면 비웃는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유행에 맞춰서 잘 차려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동경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집 앞에 외출할 때도 꼭 차려입고 나가요. 반면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에 가서 엑스트라들은 금방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혼자서 전쟁터를 나가도 안 죽어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자기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게 청소년 비행에 또 설명도 돼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해도 자기는 사고가 안 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나쁜 짓을 해도 자기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적 우화입니다. 기역, 자신을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생각한다. 상상적 청중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니은, 자신은 오토바이 폭주를 해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기가 영화 주인공이죠. 개인적 우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자, 그러니까 옷을 꾀죄죄 입고는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상상적 청중 설명 맞습니다. 자, 리을, 자신의 감정과 사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기는 특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 우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상상적 청중은 기역, 디귿이 포함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